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탑10 황순욱입니다. 오늘도 10가지 소식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목요일 뉴스탑10 순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전문가 4분 나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 say. You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run away. 네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명쾌한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탑10이 오늘 준비한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오늘 1위와 2위로 꼽은 2가지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6일 회담이 진행되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핵 협상 대리인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은요, 폼페이오 장관과 내일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만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활짝 웃고 건배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악수를 꽉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봐도 네. 굿 워킹 디너다, 굉장히 좋은 만찬이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핵화 협상만 잘 진행되면 북한에게 새로운 미래,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일부러 저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전기가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보는 김영철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도 저렇게 불을 켜고 환한 밤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그런 걸 노렸을 겁니다. 네. 만약에 비핵화만 하면은 우리가 SOC 투자돼서 이렇게 뉴욕처럼 평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네. 이런 그 암시를 준 것 같고, 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을 이렇게 환대한 것은 자기가 평양 갔을 때 김영철한테 이렇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담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밥을 잘 사주고 접대를 할 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 합의를 하자라는 그런 이렇게 암시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90분 동안 만찬이 이어졌는데 너무 길지도 않은, 너무 짧지도 않은 그런 자리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90분 정도면은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몸풀기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일부 뭐 탐색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안 보고요. 우리가 연출 이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연출의 리얼리티 쇼를 보고 있다. 아하. 왜냐하면은 역대 국제 간의 협상, 국가 간의 협상에 이렇게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북핵 문제가 세계 문제적인 임계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판문점에서는 성김, 최선희 라인이 의제를 조율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정말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서실장, 네. 경호실장, 의전실장을 겸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김창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김창선이 지금 미국 측과 회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미 회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영철이 가서 마지막으로 탐색하고 뭐 밀당하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마지막 확신, 그다음에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담의 결과는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는 것 같은데 역시 트위터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트럼프식으로 가져가는데 전 세계 그림, 전 세계 주목을 끌면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먹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긴장된 국면은 아니고요. 네. 이미 대략적인 결과는 나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은 결론은 이미 거의 다 나온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정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사람,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장에 도착하기 직전의 표정인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홈그라운드여서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활짝 웃는 모습이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차 안에서 굉장히 착잡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표정이 혹시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쪽의 조율을 뜻하는 어느 쪽에 더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반영된다. 이걸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마지막 그 표현을 고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CVID 같은 엄청난 북한 체제를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합의를 할 때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정상 간에 합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조율하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조율을 해도 또 남아 있을 겁니다. 또 이견 자체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단판을 지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틀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 저는 거기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협상의 진척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적당한 부분이 결정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방문을 두고 미국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대우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들이 VIP 출국장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대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따로 거의 뭐 국가원수급 의전을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이제 만찬장 같은 경우도 호텔에서 어떤 그 사서 대접해 주는 네.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차석 대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자기 이제 국무부에 소속돼 있는 유엔 차석 대사의 집 콘도미니엄형 집. 근데 아까 보니까 뷰가 스카이라인이 보일 정도로 대단히 좋은 뷰에 있는 거기가 호텔이 아니었군요. 콘도죠. 네. 그러니까 콘도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접 집에 데리고 가서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 있다.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대단한 성의를 과시했다. 그리고 이제 이 90분이라고 하는 이런 식사 시간은 통상적으로 양식 코스를 이렇게 처음부터 전체 요리부터 먹으면 주로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와인을 먹으면서 적당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판단해 보면 정말 이 평가처럼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특급 경호를 제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경호를 제공을 한 겁니까? 이 특급 경호라고 한다면은 국가 원수급 경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상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출국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공항 내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싣고 네. 바로 이제 그 VIP 그 코스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정상급 예우를 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 정말 정상이라면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뭐 축포도 쏘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없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네. 경호 문제에서는 거의 정상급 예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도 이번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문에 상당히 신경을 이렇게 쓴다는 건 그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북한이 끌려가는 회담입니다. 북한이 왜 그러냐면 끌려간 회담이다. 지금 그림을 봐도 그렇지만은 김영철 표정도 그렇지만 보세요. 지금 콘도미니엄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차석 대사의 개인 관저예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가서 중심부에서 노동당 당사에서 만찬을 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그 준하는 장소에서. 그러면 결국 저렇게 아무리 철저하게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싱턴이 입성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측에서 대하는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네. 보면 일단 김영철 위원장이 간 건 마지막 어떤 그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CVID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CVID는 처음부터 합의가 안 됐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회담을 끌고 오질 않습니다. 아하. 성향상. 그러니까 과연 CVID를 관찰하는 방법에서 프론트 로딩, 즉 만들어진 핵무기들을 미리 반출을 하느냐 가지고 사실은 버텨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약 처방을 하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받으려고 간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하나 더 넣은 거죠. 바로 워싱턴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을 거쳐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는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방문할 때 보니까요. 경호원들도 또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동을 할 때 모습을 자주 보였던 그 경호원들인 것 같아요. 키가 상당히 크고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저 남성들.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들과 굉장히 닮아서 혹시 같은 인물들을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인물들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뭐 1호위부고 네. 그다음에 그 가족을 김정은 가족을 하면 2호위부.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고위 간부들을 이제 경호하면 3호위부입니다. 아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그를 직접 호위하는 1호부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하, 1호 경호원, 1호부 경호원들이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을 경호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 덩치 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저 경호원들을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데 있어서 내일 담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이재명 차장, 예. 어떻게 설명을 좀 먼저 할까요? 뭐 어쨌든 지금 뭐 삼각 체계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욕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판문점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세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김영철 위원장을 아까 얘기했지만 뉴욕까지 데리고 와서 한번 폼페오랑 일단 얘기를 다 끝내고 다시 한번 나와 만나보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암묵적인 그런 내용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결국은 뭐 100% 이제 6월 10일 중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어느 정도 비핵화 관련해서 양쪽의 의견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사실상 북핵 협상의 마지막 성패를 결정지을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이 두 가지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가 바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 그러니까 빠른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린 비핵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간극을 과연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조한범 위원께서는 이미 좁혀져 있을 것이다. CVID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김정봉 실장께서는 아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차장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이 내일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내일 회담 담판 내용을 지켜봐야겠죠. 뭐 지금 예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걸 어디까지 얼마나 반출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검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은 그러니까 무한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어디다 들어가서 검증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결국 가장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도 역시 또 이제 무한 검증을 또 허락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 그리고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반대로 이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명확한 거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신뢰다 이런 네.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얼마만큼 체제 안전, 체제 보장 같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CVID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이미 진행이 다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거다. 조한범 위원님의 설명대로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원했던 CVID, 즉 핵탄두와 발사체 모두 반출을 해서 비핵화를 빨리 하겠다. 이게 지금 다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을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에서는 또 저렇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진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 실장께서는 과거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완전히 전쟁의 패전 국가처럼 항복하는 정도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견일까요? 핵은 조금 이따 가져가고 일단 발사체만 가져가라. 여기까지만 일단 1단계로 좀 얘기를 해놨지 않았을까? 여기 또 미국이 물러섰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발사체 다 가져오고 핵탄두의 일부만 좀 갖고 와라. 나중에 이 나머지까지는 우리가 또 추가 반출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좀 협의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건데요. 먼저 김종분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비핵화 소리도 현재 제대로 못하는 입장인데 네. 핵탄두를 이렇게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비핵화 한다는 소리를 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핵탄두를 미국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바로 내놓기 힘들고 일단은 ICBM만 내놓으려 그럴 것이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찰단 구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면적 무제한 사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시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비핵화 종료 시점이 언제까지냐 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2년 내에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 문제, 사찰 방법 문제, 그다음에 핵탄두 반출, ICBM 반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제 밀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1번, 2번, 3번이라고 보면 네. 1번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번은 북한이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3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번이 지금 트럼프가 원래 원안으로 갖고 있는 CVID 그리고 그렇죠. 2번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이 원하는 것 핵은 좀 그렇죠. 늦게 폐기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절충안인데 핵탄두 일부와 발사체를 반출하는 것. 이게 세 번째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달 중간 선거에 어떤 그 굉장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핵탄두를 가져와서 이게 핵탄두다 내가 가지고 왔다 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또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같은 미국령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미국 시민들이 이제 완전 안전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 네. 이런 것들이 충족하려면 바로 이 3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저 미사일들은 다 가져가는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 미사일들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 대한민국과 일본을 공격한 미사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핵탄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부진 시간이 끌어지고 지난 5번처럼 6.15 선언, 9.19 공동선언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만약에 이게 약속이 또 폐기돼 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만 굉장히 어려운 체제에 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지난주 미국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제 보장은 북한이 지금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He and I spoke about what assurances were going to be provided to him. These were assurances that would clearly have to be capable in the same way that we're demanding a permanent,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n that same way, we have to provide him assurances that extend beyond the end of the negotiations as well. 자, 이런 와중에도 백악관은요, 이번 뉴욕 회동이 완전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The priority focus that we have discussed and that are in the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 Secretary Pompeo as well as at the DMZ are focused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n terms of North Korea, as I've said, we are preparing and expect that to take place on June 12th. And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And if it's not, then we'll be ready if it takes place on July 12th. 조 의원님,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기되든 안 연기되든 열리긴 열리는 거다라는 부분으로 방점을 찍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북한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또 연기될 수도 있어. 라고 압박을 하는 의미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압박이죠. 압박이고 지금 본다 그러면은 지금 조그맣게 문제 그러니까 일본의 핵탄두 그다음에 운반수단은 다 준다고 말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볼턴이 말했거든요. 이미 일부라고 말했어요. ICBM, 핵탄두, 핵물질. 그러니까 일부를 실어나르기 시작해서 트럼프 임기 내에 다 준다고 이미 이건 합의가 된 거예요. 다만
그 순서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미국은 좀 더 가시적으로 스피디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압박하는 얘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네. 7월 12일은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6월 12일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이 두 분 말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두 번째 순위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오늘 6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북한 압박 카드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는 미국 전략자산 움직임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로널드 레이건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요코스카 기지 인근을 출항해서 동해 쪽을 항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 전투기 중에 하나죠. F-22 랩터 전투기가 총 14대 배치, 가데나 공군기지에 총 14대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이미 지금 도착을 해서 전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이제 맥스선더 훈련을 할 때 네. 한국에 10대의 F-22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가서 그 F-22 같은 경우는 하와이로 돌아갔고 지금 온 이 F-22는 또 다른 랩터입니까? 유타주에 있는 그 힐 공군기지에 있다가 알래스카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 가데나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동북아에 배치되어 있던 이 F-22가 그동안 10대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 14대가 와서 그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뭐 훈련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주둔,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주둔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주둔의 일자 잠정적인 예상 주둔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 한 달이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충분히 기간을 두고 있겠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네. 이 레이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리를 다 했어요. 수리 마치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항해 테스트를 하고 네.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이와쿠니 기지하고 또 요코다 기지에다가 자기의 전투기인 F-18 슈퍼넷들을 흩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다시 태워가지고 선발을 맞추는 훈련을 하러 나온 겁니다. 이제 선발 맞으면 작전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배치된 F-22 랩터가요. 맥스 선더 훈련에 왔던 랩터와 다른 종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을 인용을 하면요. 미군이 F-22 랩터를 일본에 배치한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가데나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이 한 달의 기간이 아마 북미 정상회담 기간과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4년 만에 처음 배치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벌어지는데 네. 미국이 요구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못 이겨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그걸 회담을 파탄시키고 그냥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함으로써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이제 하는 그런 뭐 전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미국이 대북 제재까지 무기한 연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지금 남중국해에서 네. 지금 미중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지금 전폭기의 이착륙 훈련을 처음으로 중국이 실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항행의 자유작전.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의 인공섬 주변을 자유롭게 항행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22는 꼭 북한만을 겨냥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의식한 중국과의 신경전을 벌이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수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 국방부의 보고서 하나가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야욕을 분석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차장 예. 어떤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 북한 군사 안보 동향 보고서라는 것이 이제 국방부에 나온 거죠. 거기에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큰 야욕을 갖고 있다. 어떤 야욕이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억지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무력 통일이 원래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을 이제 겨냥하는 게 핵무기다 이런 이제 결론인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직접 겨냥할 일은 없겠죠, 핵무기로요. 그렇죠. 결국 이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수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만약 한국과 국지전이든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나 일본의 참전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는요,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보다는 미국을 위협하려는 수단보다는 한반도 무력 통일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처음이 아니죠. 앞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목적은 적화 통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I do think that there is a prevailing view that KJU is doing the things that he's doing to safeguard his regime. I don't ascribe to that view. I do think that he is after reunification under a single communist system. I think what we should be doing is what we, in fact, are doing, and that is to increase and maintain the pressure campaign plan run by the State Department to convince Kim Jong-un that his nuclear ambitions are flawed. 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이 주한미 대사로 지금 내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사령관 자리에서 이임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임사를 하는데 이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임박한 위협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탑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임사를 하고 이제 곧 주한미 대사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대단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어떤 부분이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탑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은 ICBM만 없으면 된다는 이야기로 또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주한미국 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즉 한국을 어떤 염두에 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 동맹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탑재 미사일을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해리 해리스가 우리 주한미국 대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이 북한에 왜 핵으로 무장했는지 그 전략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것은 한반도 공산화가 기본 목적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인근에 있는 다른 전력들이 이제 한반도에 상륙을 하면 미국을 공격할 협박을 해서 상륙 못하게 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핵으로 계속 위협하면은 미국에 있는 그 주한미군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가족들이 현재 주한미군이 죽을 것 같으니까 철수해라는 여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핵무장을 한 목적 자체가 결국은 미군도 철수시켜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자체를 이 대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김정은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그리고 핵 협상의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또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 5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창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되어 있는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김창선이 싱가포르에 간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에 포착된 김창선은 싱가포르에 놀러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내에서는 자나깨나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생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굉장히 지금 이미 이제 김창선 부장은 싱가포르에 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기 전 28일 날 중국에서 일본 방송에 이제 화면에 잡혔는데 일본 방송 기자가 북미 회담을 하러 가느냐, 실무 회담을 하러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놀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굉장히 뭐 본인은 그렇게 조급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여유를 부린 건데 막상 비행기에 타서 김창선 부장이 본 것을 이제 옆에 보니까 바로 싱가포르 선발대를 파견할 문제라는 내부 보고서를 봤는데 아하. 거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증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거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비핵화 이후에 김정은 체제 부장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결국 그 문제를 김창선 부장이 확답을 받으러 싱가포르 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김창선이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는 그 자료,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된 것일까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정상회담을 해외에서 하려고 그러면 선발대가 최초 나가는 건 3개월 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발대가 한 달 전에 들어오고 마지막에 한 3일 전에 본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벌써 이제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면 벌써 많이 늦었어요. 엄청 그렇죠. 늦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경호가 정확히 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아하.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아마도 그 내용 중에는 뭐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일단은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나를 어떻게 경호할 건가. 네. 그다음에 호텔에서 회담장까지 나를 어떻게 경호할 건가. 그다음에 호텔 이렇게 회담장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경호할 건가. 이렇게 나눠보내서 나머지 돌아가는 것도 역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자기네 경호부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네. 싱가포르 경찰이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런 부분이 그 책자에 써 있을 겁니다. 사실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이렇게 실무진들이 가는 경우는 보통 하급 공무원들이 먼저 실무진들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창선 부장이 직접 갔단 말입니다. 거의 비서실장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그런데 직접 갔다는 소리는 김정봉 실장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경호만큼 못지않은 게 의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4.17 남북 정상회담 네. 했을 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끌고 북한을 갔다 오는 장면을 네. 북한에서 못 봤죠. 어쨌든 그쪽 전언을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장관님이 최고다. 아. 이게 연출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상회담 때도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밖에 안 나왔거든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노동신문에 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이게 독재자의 특징이죠. 네.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가서 아하.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등한 위상의 의전을 지금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딜레마인 거죠. 안전도 안전이지만 어떤 연출을 해서 보여줄 것이냐 이런 기획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겠군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아. 글쎄요. 이 탁현민 행정관처럼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와 네네. 제대로 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인물이 될지 김창선 부장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했다라면 네. 아마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랬겠죠. 근데 현재는 그래도 이게 제3지역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현재 동등하게 회담하는 자리니까 그래도 망신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마도 이 서방 기자들이 아마 가만히 안 내비둘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최고 존엄이라는 그런 위상 자체가 좀 위상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김창선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여러 외신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경호 부분입니다. 최근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호하는 경호 부대가 증강되기도 했는데요. 자, 지난 2월 열병식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철영 육군소
소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이며 행진해가는 허위사령부 10명정대 김영철 육군 대좌가 이끄는 최고 사령부 허위정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광주왕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천견만견의 천연요새 우세 방탄력이 된 맹세 드높이 최한문 육군 대좌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광주왕위원회 허위정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경호와 안전에 신경을 쓰느냐를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본인이 경호원들을 얼마만큼 데리고 갈 수 있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의아한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9일 날 두 번째 방북했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났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 갈 때 항공기 급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함께 내가 경호원을 몇 명이나 대동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직접 질문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까 전에 김창선 부장도 첫째, 둘째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본인이 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꼭 신변은 이제 위협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이제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에게 경호부대 얼마만큼 데리고 갈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김정은 위원장, 그만큼 신경 쓰는 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숨은 그림이요. 네. 경호도 경호원이 지금 끌려가는 회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불안한데 지금 싱가포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게 또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저렇게 불안하면서도 싱가포르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호를 얼마큼 대령한 부분은 아마도 또 싱가포르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쌍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숫자를 조정을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싱가포르에서도 이 김정은 위원장 특유의 그 V자 경호를 혹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네요. V자 경호를 그때 판문점에서 왜 했냐면은 저 때는 아주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로도 좁고 또 굽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어떤 대열이 저격수의 저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그 정상회담 할 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V자로 계속 뛰어갈 리는 없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 네. 한 몇 명 정도가 호위를 하면서 딱 가다가 차가 속도가 붙으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SUV를 타고 바로 뛰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저 경호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계속 저 경호 부대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 번 저희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회담 장소 한 서너 곳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었는데 또 샹그리라 호텔이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되면은 다 알게 되겠지만 그렇죠. 계속 예. 돌고 돌아서 사실 진짜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 일단 나왔던 데가 바로 샹그릴라 호텔이죠. 처음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장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궁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시 이제 샹그릴라 호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게 외신의 보도고요. 또 일각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북한 숙소가 있었던 카펠라 호텔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번째 이야기 오늘의 3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이번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 자, 경호와 안전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처음으로 평양을 비우고 저 해외에 나갑니다. 라고 북한 내부에 미리 알리고 먼 길을 떠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마음속에 혹시 걸리는 곳은 없을까요? 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실무 조율이 진행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아있는 마지막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외로 나간 거 딱 2번이죠. 둘 다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네. 둘 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깜짝 방문을 하고 오히려 돌아올 때쯤 나중에 이제 일정을 공개했죠. 그만큼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자체를 북한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세계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북한도 당연히 곧 알게 되겠죠. 아직 뭐 정확한 날짜나 장소를 얘기는 안 했겠지만 내부적으로. 결국 그렇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예고하고 네. 북한을 떠난 어떤 최초의 날이 되기 때문에 내부의 동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갔다 온 뒤에 공표를 하면서 알려졌지 그전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날짜와 동선까지 다 공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비우는 거를 만방에 알렸잖아요. 이게 지난번 두 번만이 아니라요. 김정일 시기, 김일성 말기부터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없던 일입니다. 아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날짜를 공개하고 평양의 군부의 핵심부를 비우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북한군의 거의 최고 권력자,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장이 김정각에서 김식을로 바뀌었어요. 네. 몇 달 만입니다. 임명된 지.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강경한 대남 대미 모드를 행하는 와중에 네. 당 중앙 군사회의를 열어서 북한군을 치하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북한군 내부에 모종의 움직임,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적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잠재적인 적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큰 딜레마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비핵화한다니까 북한 군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네. 군부가 분명히 움직일 수가 있고 네. 그럼 군부를 통제하려면 결국은 노동당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최용해 조직지도부장, 그 밑에 이제 제1부부장 김경욱, 그 밑에 황병서 부부장 요 세 사람이 군부를 담당하면서 아마 장악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고를 다 받는 사람이 김창선 서기실장을 통해서 김정은이 보고를 받았는데 김창선마저 싱가포르 가게 된다면 그렇죠. 서기실도 다 비교해야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과연 김창선이 싱가포르 따라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준비만 다 해놓고 서기실을 비우지 않기 위해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김창선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화 강철비에는요, 그 내용 중에 살펴보면 북한 내 구테타가 발생해서 북한 권력 1호가 남한으로 긴급히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개성공단 폭격 때 북한 1호가 사망했다는 정보입니다. 치료하시오. 약속합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병원 아니요. 어서 봐주시오. 급하고 부탁입니다. 여기 북한 대통령이 와 있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1호지. 그쪽에서 구테타 발생하니까 위로 못 올라가고 중국 애들 내려올 때 섞여서 내려온 거지. 누구야? 우연히 차고 넘쳐서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야. 이쪽 남한 1호 모시는 사람. 내가 도와줄게. 자, 조금 전에 이 김정문 실장님, 조한범 위원님 두 분 다 북한 내부에는 뭔가 군부 세력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핵 포기와 관련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군부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약간 뭐 그런 움직임은 별로 포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김정은이 군을 완전히 장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군은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국무위원회가 통치를 하고 당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군부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이권들을 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 정도 사업소를 가지고 이 정도 이권을 가지고 이 정도 어떤 그 업권을 팔아서 또 치부를 하고 또 이 정도 자원을 치부를 하고 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완전히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부가 지금 굉장히 그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이 핵을 갖다 폐기를 한다? 그럼 우리는 이 무기체계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래식 무기가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뭘 가지고 이 지탱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숙일로
갑자기 총정치국장을 6개월 만에 교체를 시키고 네. 이런 이제 어떤 내부 정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수길 보고 군을 잘 통제하고 장악을 해라. 이런 지금 임무를 준 것이겠군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네. 김정일 시기에 비대해진 군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명분이 핵 개발을 반대하는 걸 명분으로 착용했거든요. 숙청을. 그런데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핵보다는 재래식 전력, 군 처우 개선이 중요한데 이쪽에 핵 쪽에 예산을 쏟아부으니까 이것에 반대하다 리용호 전 청참모장, 현영철 인민부장 이런 사람들이 제거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공개적인 항명은 분명히 불가능하죠. 구조상. 그러나 잠재적인 불만은 상당히 누적돼 있죠. 그렇군요. 자, 어제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내부의 동요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눈물 영상까지 간부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거죠. 옮기시던 걸음을 거듭 멈추시고 운하들에게 선조주시던 경야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선수건으로 저조른 눈곱을 닦으시었습니다. 경냐는 원순이 마련해주신 물고기 대풍을 보여드리고 싶은 절절한 심정을 아뢰이며 서령님과 장군님께 못다한 충정까지 합쳐 원순님의 용도를 더 잘 받들어 나갈 불타는 마음들을 그토록 소중히 새겨 안으시며 눈곱을 뜨겁게 적시신 경냐는 원순님.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 군부를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군부가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도 다 취해놓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좀 알아볼까요? 자, 다음 순서는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는 그 김영환이죠. 그리고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지난 29일 경기지사 첫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이 네거티브 공방과 더불어서 지금 인터넷상에는 배우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 녹취 파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 보시기 전에 영상 하나 함께 보시죠.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 공방이니까요. 일단은 뭐 지난 29일 저 토론회 장면 네거티브 공방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논란이요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은 이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은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전 시장에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10여 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인데 지난 민주당 4월 경선에서도 이 얘기가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이유는 여기에 녹취 파일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점차 더 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라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녹취 파일. 그 어떤 녹취 파일 내용이 담긴 겁니까? 소정숙 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 이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이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사과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사과하는 게 좋겠다. 아하.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 김부선 씨의 사과가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좀 이 진정한 사과라는 게 아니고 뭔가 기획된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것이죠. 네. 자, 사실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논란은 2010년도부터 불거진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김부선 씨가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면서 무마시켰는데 또 논란이 되고, 사과했다가 또 논란이 되고,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태현 변호사가 2010년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내용을. 자, 보세요. 2010년 한 매체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처음 네. 나온 얘기예요. 2007년에 변호사 출신 정치인을 만났다. 성남에 있는 사람이라고 또 특정을 해요. 네. 나이도 나랑 동갑이다. 네. 저 때부터 이제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신 시장 하기 전인데 이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2010년 11월에 언론에 언급된 이제 아니다. 소설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맞다라는 거, 후보가 맞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 16년입니다. 성남 사는 가짜총각, 거주로 사는 게 좋아? 이건 또 맞다는 얘기죠. 네. 맞다 갔다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2016년 1월입니다. 이재명 시장에 미안하다. 딸 양육비 문제로 자문 구하는 게 전부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그다음 11월 24일, 열 달 후에 사과문은 어떤 분의 자작극이다. 주진우 기자 물어보시죠. 맞다는 거죠. 네. 2017년 2월 26일이죠. 가짜 총괄가 사과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 맞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몇 개만 거예요? 뽑아봤는데도 이재명 시장의 얘기구나 라는 글. 아닌데? 라는 글. 맞구나 글. 아닌 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네. 왜 잠깐 그러냐면 뭐 우리가 김부선 씨 직접 대면할 기회는 없었지만 영화에서만 봤지만 네. 이 난방비 문제로 항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보면 김부선 씨는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든 예를 들면 법원에 어떤 판결이 났든 자기 주장이 일관돼요. 네. 초지일관 본인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왔다 갔다 이재명 시장에 갔다 갔다가 아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정말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한 건지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라고 네. 아니면 누군가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말을 바꾼 건지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네. 김부선 씨가 뭐 밝혀야죠, 뭐. 그런데 이렇게 SNS에 올린 글이 김부선 씨가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모 기자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입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아까 보였지만 2016년 1월 달에 이재명 시장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하면서 주진우 기자가 그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침묵하지 말고 이재명이 아니라는 글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김부선 씨가 그걸 듣고 사과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전에 짜고 사과글을 올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맞지만 그렇게 이제 아닌 것처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입니다. 그랬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다시 진실을 얘기하고 또 다시 아니라 그랬다가 또 진실을 얘기하고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전화 녹취 파일에서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김부선 씨가 나눴던 그 내용과 실제로 SNS에 올렸던 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녹취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 양육비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을 뿐이고 그 아이 양육비 문제가 좀 좋지 않게 끝났을 뿐이고 의뢰인 또는 자문을 구한 사람 사이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SNS에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딸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아주 흡사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거든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바람에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명글에 진짜 이렇게 올립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합니다. 이재명 시장과는 이런 일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통화 내용이 그대로 SNS에 올린 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그 녹취 파일에 나온 내용과 실제로 당시에 이제 김부선 씨가 올린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으로서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통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배경이
그러니까 어떤 당시 이재명 시장의 어떤 부탁, 중재 부탁에 의해서 아까 그 주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두 사람 간에 단순한 어떤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하면서 그 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하나의 조언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방송사와 인터뷰한 걸 보면 내가 주 기자한테 어떤 중재를 부탁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결국은 녹취 파일에 나온 두 인물이 이 상황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이 후보가 녹취 파일 파문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리고 이 추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여당인이 이분이 딸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이게 할 만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한 번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또 문제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요. 1차는 그 김영환이죠. 그리고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 지금 입장을 밝힌 거군요. 네, 김영환 후보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만큼 김부선 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녹취에 등장했던 그 기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불거지게 된 시발점은 사실 TV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언급을 하면서였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환 후보는요, 계속해서 이건 불륜이 아니라 은폐를 시도했던 미투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미투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영환 후보의 이제 주장입니다. 한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송을 가면 200% 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주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하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압박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당시의 변호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런 등등의 어떤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압박을 했고, 그것이 두 번씩이나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이른바 불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자체를 은폐하려는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투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것이 이제 김영환 후보의 주장입니다. 한국당에서도 지금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지금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부선 씨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는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봤지만 계속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좀 이렇게 확대,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김부선 씨는 지금 침묵한 상태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형님 욕설 파문 파일 공개에 이어서 이번 또 이 여배우 스캔들 논란까지 굉장히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큰 암초를 또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지방선거 분위기 살펴봅니다. (6.13)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뜨거운 뙤약볕만큼이나 각 당의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는 셈인데요. 보수의 심장, 대구의 표심 경쟁이 뜨겁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대표의 자존심 대결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처럼 변화의 바람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까지 3파전이 지금 시간에도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지금 지방선거 공식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대표들 일정이 아주 빡빡해요. 그런데 보니까 첫날 동선이 바로 선거에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서울에서 오늘 유세를 했습니다. 지금 뭐 박원순 시장 비롯해서 서울 자치구 25개 곳을 모두 석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2006년도 지방선거 서륙전을 벌이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25곳을 다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거의 열린우리당이 69대 0으로 참패를 했었죠. 이번에 그런 이제 선거 결과를 거꾸로 바꾸겠다. 그래서 서륙전을 하겠다. 이런 좀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이제 의혹이 좀 일으키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본인이 지금 TK와 경남을 석권하고, 그러니까 영남을 다 이기고 충남까지 해서 여섯 군데, 그 6개에서 9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영남에서 먼저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요, 첫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오늘 대구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국당을 제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구상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 1번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구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만 주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2번을 우리 대구의 대표로 보수의 대표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정 기자, 지금 유승민 대표 보면은 대구에 거의 살다시피 할 정도로 대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대구시장도 출마를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지역구가 원래 대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10% 안팎 정도가 나오는데 한 자릿수가 나오느냐 두 자릿수가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당의 존폐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저렇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큰 효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한국당이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이쪽에서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약진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만만치가 않죠. 이제 대구 경북이 뭐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와 많이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구 경북까지도 일정하게 좀 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렇죠. 당선은 어려울지라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른바 격차를 좁혀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도 승패지만은 이제 2020년 총선을 내다보고 그렇게까지 봤을 때는 이번에 상당한 부분의 격차를 좁혀 놓는다면 총선에서 이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총력을 또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권영진 후보가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표차를 지난번에 이제 한 15% 표차로 김부겸 후보를 이겼었는데 이번에 15% 최소한 그 비슷하게는 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에서 부는 이 변화의 바람을 가장 지금 의식하고 긴장하는 사람은 홍준표 대표 겁니다. 어제도 경북 지역을 방문했었고 또 내일도 구미에서 유세가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그리고 유승민 대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보수의 아까 뭐 심장에 다 얘기했지만 영남에서 어느 당이 유권자들 지지를 얻어내냐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대표도 영남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수도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영남에서 다시 이제 재신임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세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영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세 당 대표들이 모두 공통점이 대구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도요 매번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대구의 딸입니다라고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대구 출신 대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추미애 대표. 과거에 2000년에 저기가 있었죠. 김중건 대표.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그때가 있었고 하지만 지역구에서 5선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집권당의 대표가 된 것은 추미애 대표가 처음이죠. 추미애 대표는 경북 여고를
졸업을 했고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번 지방선거를 이른바 영남 동진 전략이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 대구 경북 쪽에 좀 의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출신은 대구가 아니지만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역시 이 대구의 인연이 깊기는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대구를 찾아서 대구 출마설까지 띄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와서 보니까 나중에 총선 때 내가 출마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북구 당협위원장이니까 내가 노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요즘 자주 듣고 다닙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는 경남지사를 역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구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 대선 때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대구와 인연이 더 깊다라면서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원래 이제 경남지사 지내 고향은 경남이 맞아요. 네네네. 근데 고등학교 자체는 이제 대구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영남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대구와 전혀 인연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 대선에도 이제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대구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당시에는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엔 대구에 공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혹시 대구가 등을 돌리는 것 아닐까? 아하. 라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일단 흩어진 보수 측면을 잡기 위해선 대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실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도 대구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이번도 마찬가지죠. 네. 만약에 대구 경북이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 대구 경북이 무너진다는 네. 얘기는 아니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지방선거에도 호남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하. 버틸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대구 경북이 무너진다는 건 자유한국당의 재앙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공을 좀 들일 수밖에 없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대구는 그런데 유독 뼈 아픈 지역이기도 합니다. 배신자라는 말 때문이죠. 유독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곳이 바로 이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유승민 대표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배신자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지. 지금은 내 이야기 안 하지.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최고위원도 하고 다 해왔는데 나중에 등을 돌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배신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내 유승민한테 단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요즘 내 행사 가서 옆에 앉으면 좋은 말 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대표가 맞붙는 지역이요. 바로 대구 동구입니다. 대구 동구.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대구 내려갔을 때도 이 서문시장이 아니라 대구 동구, 반야월 시장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대구 동구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입니까? 대구 동구가 바로 유승민 대표의 지역구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강대식 후보가 지금 현 구청장인데 전 구청장이죠. 지금은 사퇴했으니까요. 거기서 나름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때 본인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청장으로 영입해서 이제 구청장을 만든 사람인데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선거에서마저 지면 설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바뀌면 사실상 저희가 정권 교체라고 해서 얘기하듯이 지방의 주류가 바뀝니다. 분변 단체가 다 바뀌고 그 결국은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대표가 미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긴 하지만 결국은 지역의 모든 지역의 어떤 세력이 싹 바뀐다고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본인의 다음 총선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반대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유승민 대표를 꺾어야 그래야 이제 영남에서 특히 TK에서 다시 보수층을 끌어안는다면 동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유한국당을 당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보수 야당 측에서는 이렇게 대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서재현 후보의 젠걸음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라면은 소국장님, 이유정 기자, 지금 분위기로라면 대구에서 보수 독주 체제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연출될 가능성 있습니까? 예, 선거공학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강대식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직전 구청장입니다. 네. 그래서 20%좀 많은 득표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백이철 후보가 그 자리에서 부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의 지지를 받아서 50% 가까이 두 후보를 합치면 넘고 있습니다. 아하. 거기다 조하영 후보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조원진 대한애국당 후보의 대표의 친누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권에 있는 세 당이 그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여기서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30대 39살의 서재현 펀드 매니저 출신의 후보가 얻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만약에 이제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백이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와 민주당의 서재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둘 다 어쨌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경우죠. 하지만 향후에 전개될 여러 가지 흐름 같은 걸 보게 된다면은 서재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백이철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유승민 대표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비교하면 좀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8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8위로 꼽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kentucky 치킨이야. 몰라.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이 항상 있었죠.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자개장이 있고요. 장롱, 자개장, 문갑이라고도 하죠. 문갑도 있고요. 화장대도 있고. 또 쟁반에 다리를 이렇게 붙여놓은 엉성한 모양의 양철 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커다란 상표명이 적힌 유리컵, 이것도 또 부엌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쓸모를 잃고 사라졌던 이 물건들이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종 기자, 예.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음식점으로 꼽히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뜨는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물병이요. 이 어릴 때 2리터들인가요? 땡몬트 주스 병입니다. 이거 집에서 물병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름에 저기다가 보리차 시원하게 넣어놓으면 아주 시원하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얼룩무늬 그릇 이런 것도 그 강남 지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요즘 뜨는 음식점이라는데 저런 소품들을 쓰는 거는 일부러 그런 겁니까? 네, 일부러 그런 거죠. 그 음식점이 분식점인데 위치도 로데오 거리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일대에 있는 분식점인데 최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옛날에 정서가 느끼게 하는 그런 물품들로 그 식탁을 채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 분식점 가면 저렇게 초록색 저런 플라스틱 그릇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주고요. 그리고 델몬 땡 거기에다가 보리차를 담아줍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 입소문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점심 정도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 그걸 먹으려고 기다리려면 1시간쯤 전에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 쟁반에 다리 정도 붙여놓은 것 같은 엉성한 모양의 이 양철상 그리고 자개장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자개장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집에도 자개장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용도가 요즘은 또 다르게 쓰이고 있다고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양철 밥상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핫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종로에 있는 익선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젊은이들 넘치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제 거기 있는 음식점 중에 저런 양철 밥상에 이제 만두 같은 걸 내와서 파는 그런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매일 기다려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결국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굉장히 새롭게 또 이제 요즘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얼룩한 초록색 플라스틱 그릇에는 왠지 모르게 떡볶이 100원어치가 담겨져야 어울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좀 과거의 물건을 새롭게 쓰는 트렌드를 뉴 레트로 줄여서 뉴트로 트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물건을 복고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차용만 하고요. 아하. 내용은 알맹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홍콩, 뭐 서구식의 음식을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서 내놓기 네.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향수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고요. 그걸 먹으면서 네. 또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 부모 세대가 사용했던 물건에 담은 어떤 그 새로운 음식 이렇게 이제 느낌이 있어서 뉴트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러한 과거의 물건을 용도를 조금 변경해서 오늘날 다시 사용하는 뉴트로 열풍이요.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런 음료 회사에서 무료로 나눠줬던 사은품으로 나눠줬던 로고 찍힌 유리컵들 이것들도 요즘 또 다시 애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재활용품 이렇게 버렸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게 중고 매장, 인터넷 중고 매장 같은 데서 개당 10,000원이나 뭐 4만 원 이렇게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쁜 머그컵보다 더 비싸네요, 가격이. 네, 실제로 굉장히 비싼 거죠. 왜 네. 저런 아이템을 찾을까? 옛날의 향취를 느끼게 되겠고요. 그리고 레트로, 복고풍, 또 뉴트로 이런 열풍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장식적인 혹은 인테리어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품귀 형상을 빚어지고 있고요. 또 유리컵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창고나 지하실에 혹시 처박아둔 옛날 물건들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이게 요즘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하니까요. 괜히 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뉴트로 문화에 좀 기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뜬다는 그 소확행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소확행,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네. 그러니까 나에 맞는 어떤 개인화된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한 장면이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나 요즘에 그 SNS 중에 그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지금 젊은 층한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곳에 가면은 그냥 가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쟁반도 봤지만 지금 컵도 마찬가지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아마 네. 그런 흐름들도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복고가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어머니 댁에 가서 혹시 뭐 쓸만한 거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쓸만했던 게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 가져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9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젠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의 아내로 더 잘 알려진 배우죠. 소유진 씨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진 씨가 최근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서 또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정 기자, 예. 새 아이의 엄마잖아요, 소유진 씨가. 그런데 최근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찾아서 기부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 친권 포기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입양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서 분유와 또 후원금을 후원하고 돌아왔다는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소유진 씨가 방문했다는 대한사회복지회에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소유진 씨 이번이 첫 방문이 아니었고 계속 꾸준히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하네요. 따사모라고 연예인 그 자원봉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랑 인연이 돼가지고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작년에만 해도 오셨고 올해도 두 번째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 작년에는 오셨을 때 이제 바자회 오셔가지고 직접 바자회 현장에서 물품을 이제 판매하는 거 봉사도 하셨고 기부하기도 하셨고 이제.
강인호 팀장님. 네. 따사모요? 따사모라고 연예인들이 아마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연예인 봉사 모임입니다. 아, 봉사 모임. 네, 일반인도 따사모라고 있는데요. 네. 연예인 따사모가 가장 유명하고요. 네. 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이 멤버는 이제 안재욱 씨가 이거를 그래요? 시작할 때 김정은, 차태현 씨, 근데 소유진 씨도 멤버고요. 네. 소유진 씨 2013년부터 활동을 했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안재욱 씨하고 조금 전에 좀 잠깐 궁금해서 소유진 씨가 이거를 대한사회복지회에 또 이런 좋은 일을 해서 물어봤더니 작년까지 그런 그 바자회, 자선 바자회 같은 걸 많이 해서 네. 좋은 일을 했고요. 원조 멤버들은 일부 좀 교체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소유진 씨는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지난 한 10년간 따사모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활동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유진 씨는 이번 방문에서요, 이 연예인들 동료들과 함께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모임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요보호 아동을 유난히 각별히 또 보살폈다고 하네요. 혈관종이 있는 아동이었어요. 이게 그 머리 끝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뭉친 그런 아동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안아주시면서 우유도 먹이시고 그 아이한테 이제 관심 가지고 계속 수술이 필요한 아이냐 이런 질문도 계속 하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셋째를 출산해서 그래서 더더욱 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다둥이 가족이 된 거죠.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네. 근데 가족 사진이 또 공개가 됐다고요, 최근에? 네, SNS에 이제 종종 가족 사진을 올리는데 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안고 있는 아이가 세은이라고 셋째인데요. 딸입니다. 아하. 최근에 낳았죠. 2월에 낳았으니까 이제 아주 갓난애기인데 아들 용희 군하고 둘째 서현양 그리고 이제 셋째까지 나서 연예계에서는 대표적인 뭐 다둥이에 포함도 되고 워낙 백종원 씨가 이제는 백종원 아내로도 많이 불릴 정도로 백종원 씨가 유명하다 보니까 훨씬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하고 소유진 씨 하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로 저명한데 그런데 그 부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또 부부싸움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화해법이 독특하다고요?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는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은 다음에는 뭐 호칭도 오빠, 자기 뭐 다양하게 여보로 부르긴 하지만 화해법은 백종원 씨가 시장을 봐서 아침상을 차리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유진 씨가 남편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으면 출근할 때 애교를 부려서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자녀들 사진을 또 SNS로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백종원 씨는 이 본인의 특기 요리로 사과의 뜻을 표현한다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9번째 연예계 소식. 자, 소유진 씨 선행을 펼치고 있는 소유진 씨의 이야기를 잠깐 짚어봤고요. 이제 10번째 소식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10위입니다. 뉴스탑10 오늘 준비한 10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또 10가지 소식 엄선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